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요즘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끼어있는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우방국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물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갈등의 연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세상을 요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가상 인간이 또 더 큰 인기를 누리고 또 돈을 더 버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가상인간 로지를 탄생시킨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회사와 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요즘 거의 모든 문제들의 시발점이자 원인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것이 어떻게 번져갈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은 요즘에는 물밑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왔다 갔다 뭐 하는 이야기들 슬쩍 보면 저거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멀어지고 있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올해는 조금 물밑에서 네. 싸움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수면 위로도 이제 드러나면서 잽을 날리기는 어렵겠지만 잽을 날릴 정도로 위해를 가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좀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슈는 미국도 중국도 내부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일단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내년 11월쯤에 중간 선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벌써 2년이 더 지나갑니다. 선거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슈는 이제 중국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지지율을 높겠고요.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네, 중국을.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이유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정치 일정으로, 내부 정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 이슈들은 밖에 어떤 적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들이 가장 표얻기 쉬우니까. 중국도 내년에 이제 뭐 베이징 올림픽도 초반에 있지만 20차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외부에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정도로 막 심한 욕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지금보다는 좀 험해지겠죠.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서로. 네, 트럼프 때 싸울 때보다 더? 트럼프 때보다도 더요? 네, 말뿐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이제 항공모함이 움직일 뭐 이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주로 트럼프 때였죠. 예. 지금은 전방위적인 다차원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초반이기 때문에 이 경제나 무역만 볼 게 아니고요. 네.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다차원적으로 이슈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센터장님, 선거는 그래도 미국도 가끔 있는 거고 중국도 정권 교체기라는 건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거 온다고 둘이 그렇게 전례 없는 강도로 항공모함까지 출동시키고 그렇게 싸울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대만 문제가 지금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겠고요. 네. 지난 30년 동안은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비에트가 망했고, 예. 동유럽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사회주의가.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클린턴 정부에서 중국을 이제 WTO로 가입시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큰일 난다, 나중에 중국이 엄청나게 커져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비에트 망하는 거 봐라. 사회주의는 결국 그 돈 들어가면, 시장 경제 들어가면은
바뀌거나 망한다는 게 네. 민주당의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클린턴하고 네. 예. 이 사람들이죠. 그 근거가 됐던 책이 이제 역사의 종말 같은 거. 전 음.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로 간다.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30년 지나서 한 얘기가 우리가 실은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자, 이 생각이 뒤바뀐 거기 때문에 네. 지금 10년, 20년 전에 경제 논리로 중국을 바라보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앞으로 10년이 전개된다고 봤을 때 네. 그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이런 선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드러났다가 한 박자 좀 쉬었다가 또 강하게 드러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된다. 좀 뭐 더 이렇게 견제해야 될 걸로 본다. 견제뿐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세계 넘버원이 되는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미국과 유럽과 이 서방 진영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논리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사실은 안보라는 국가 안보라는 이슈로 예. 이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하지 마가 될 수도 있는 그 중국이 미국을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은?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만약에 세계 넘버원 국가가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왜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네. 어쩌다 보니 미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면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예. 세계 넘버원이 만약에 지금 중국이 원하는 식으로 중국의 중국몽이 얘기하는 것처럼 2049년이나 그 이후에 이 중국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는 가운데 힘이 제일 세지면 네. 다른 나라 정치 체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뭐 스트롱맨이 이제 활거한다든가 아주 권위주의 이런 세력들이 아주 부상한다든가 네네. 이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 뉴욕의 논리와 워싱턴의 논리를 보면은 네. 뉴욕은 언제 어디든 가서 돈 벌면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난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월가는 네. 근데 워싱턴은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지금 안 막으면 이제 큰일 난다.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니면 그렇죠. 커서 이제는 뭐 견제고 대결이고 안 된다. 아직은 군사력, 경제력 전부 다 미국이 우위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시스템 또는 제도,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갖고 있을 거다. 예. 압박을 하면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10년 이상 넘어가서 예. 중국이 경제가 이제 세계 넘버원이 이제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라면 군사력이 미국이 우위, 경제력은 중국이 우위 이러면 더 심각해지죠. 역사에서는 이런 패권의 변화는 네. 어떤 충돌이 아니고서는 해결된 적이 해결된 바가 없었기 없어서. 때문에 지금 딱 10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워싱턴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난 40년 동안은 월가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케인주의죠. 국가 힘이 엄청나게 세졌죠. 코로나 예. 이후로. 이렇기 예. 때문에 아마 워싱턴이 주도하는 이런 논리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도 정부의 영향력과 입김이 과거보다 커졌다. 그렇죠.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두 나라에서 서로 뭐 통화도 하고 하면서 좀 친한 척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트럼프 때는 그 트럼프가 너무 그러는 바람에 우리 그랬는데 너희들 선거 잘했어. 맞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네. 이런 얘기 오가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통화도 하고 음. 자 그다음에 멍완저우라고 이제 화웨이 부회장 석방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제 화해를 위한 이런 것 아니냐고 기대하는 흐름 얘기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뭘 했냐면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는데요. 화웨이하고 ZT 등의 이제 중국산 통신 장비 고체 화웨이 다 처리 다 없애버리고 통신회사들이 달고 있는 네, 화웨이 장비 다 없애라. 바꿔라. 화웨이 다 퇴출. 예. 자,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쓸데없는데 이제 힘 빼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는 온갖 거를 다 자기가 모아다가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 스타일은 자기가 안 하고 실무진들한테 다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뭐 무역 절차 또는 뭐 경제, 그다음에 군사 안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 문제. 자 여기서 각각의 지금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에서 약간 뭐 좀 탑을 보고 중국이 지금 뭐 저 전력난 때문에 무슨 LNG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네.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이쪽에서는 군사안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은 하나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나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서는 또 저기 미국으로 인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다차원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 중국과 친하게 좀 지내자는 목소리와 강하게 견제해야 된다, 가스도 주지 말아야 된다, 주기는 주기로 했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막 섞여 나오는데 컨트롤 타워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컨트롤 타워가 정부죠. 그리고 가스를 보내주는 거는 예. 단기적으로 미국 이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일본하고 전쟁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네. 일본이 미국의 석유 의존도가 되게 높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끊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의존도를 높여주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유리한 거죠. 거죠. 그것들은. 예. 조금 전에 대만 문제가 심각해서 두 나라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대만의 어떤 문제가 신경 쓰이십니까? 일단 지금 요즘에 저 대만 근처에서 중국이 이제 그 뭐 항공기나 아니면 뭐 저 선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만 이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침공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대만을. 네. 예.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 중국이란 나라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이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 공장으로서도 대만은 상당히 가치가 있죠. 이미 키워놓은 거니까. 앞으로 지금 예. 공급망 변화 뭐 이런 게 돼서 미국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 빼려고 그러고 예. 중국은 미국 빼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예. 지금 첨단 산업에서 5G하고 AI는 중국이 좀 유리합니다. 뭐 여러 인민들 대상으로 막 예. 실험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 신재생도 약간 유리한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반도체죠. 이게 없으면 실은 무용지물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자체로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네. 이게 거의 포위된 상태고 이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지금 계속 그 압박을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대만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대만의 화원들이 TSMC부터 해서 엄청난 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뭐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이 핵심 지역이 대만이라서 미국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네. 그런데 지금 대만에 대해서 이제 그 작전을 지금 중국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사 작전을. 네. 그래서 지금 차이잉원 총통은 뭐 이제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침공받으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내년 그 3년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하는 네, 액션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럼 이제 경제는 뭐 이제 무역은 하지만 교류하지만 여기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튀어나오면은 개입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이 내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심이 근본적으로야 뭐든 상당히 높은 수위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3, 40년 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소비에트 망한 이후 탈냉전에서는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였죠. 네. 그리고 탈냉전의 시대였는데 지금 다시 냉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 갈등이 치닫게 되면서 향후는 상당히 이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에서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저는 이 지정학적인 이슈로 보는 거는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는 찬스다. 어, 중국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찬스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소로스 같으면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제 중국 투자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극단으로 갈려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정치 경제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한 분은 경제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떤 게 맞을지 이런 얘기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저렇게 으르렁 대지만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어떻게 무력으로 싸우겠어. 오히려 저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면 오히려 찬스다.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이고 나이브한 생각들 그게 지난 30년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뭐 스티븐 로치 네. 또 레이 달리오도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월가의 사람들.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지난 30년은 그랬지만 네. 그 뒤로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이
지난 30년 안에 너무 갇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요.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다투는 그런 수단은 무력 충돌 이전에는 각자 우리가 만든 거 너희에게는 안 줄 거야.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알아서 갖다 쓸 거야 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걸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중국은 반도체를 못 구하죠 일단은. 네. 그러면서 고생은 하지만 요소수 하나를 안 주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데 이게 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 안 줄 거야라고 하면 마비되는 게 어디 하나둘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각국이 이제 그동안은 싸다고 그다음에 싸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죠.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예. 임금도 쌌고 뭐 했는데 이제는 싼 게 기준이 아니고 이런 국가 안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조달을 못하면 뭐 히토리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1970년대 80년대 이 탈냉전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싸고 저렴하고 이런 곳에 공장을 만들거나 이걸 한 게 아니고 저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 진영에서 차선책을 찾아서 했어요. 안전하게. 예. 그리고 그런 이 냉전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기도 하고. 왜요? 왜? 우리나라가 실은 그 이 제조 70년대 80년대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더 만들 수 있겠죠. 제조기 될 수 있겠지만 예. 없었고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냉전의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 수출하는데 좀 더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재작년까지는요 2018, 19, 20년까지는 미중 흔들리면 그냥 우리가 다 흔들려 버렸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베너핏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이 흔들리면 서방 쪽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중요한 제조업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첨단 산업의 제조업 기지 역할. 중국이 만드는 걸 중국이 안 주면 한국이 좀 만들어 줘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가지. 네. 애플도 우리랑 손을 잡으려다 아직 안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제조업 기지들, 배터리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네. 조금 앞으로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미중간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다 종속돼서 이게 그 중국이 안 주어지면 값 다 안 주어지는 게 아니고 네, 네. 조금씩 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하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혜택을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동안은 우리가 미중 갈등이 그러면 큰 얘기였잖아요. 매크로 이슈입니다. 예. 매크로 이슈가 아니고 이제는 개별 기업이 그냥 이슈예요. SK는 어떻게 중국 투자 어떻게 계속 더 할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되는 것만 할까요? 네. LG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각 기업들의 핵심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내년과 후년에 앞으로 5년, 10년을 계획할 때. 이제 변수가 매크로 이슈가 아닙니다. 많아지니까. 네. 변수가 많아지니까. 개별 기업 분석할 때도 이제 그거 반드시 들어가겠죠. 아까 잠깐 드렸던 질문이 그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싸우기는 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특히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미국은 목을 조이고 있을 거고 할 거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이 생산하는 뭔가를 무기화해서 대응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서로 너무 긴밀히 연결된 세계라서 이번에 요소수 대란에서도 보듯이 저러다 못 싸울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 없이 돌아가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 없이 돌아가겠냐. 네. 서로 관세나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냥 관세 물고 말지만 네. 정말 멱살 잡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어려워서 못 살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전망입니까? 아니 섣부른 전망이 아니고요. 예. 그게 실은 70년대부터 나왔던 국제 정치의 자유주의 이론의 상호 의존론이라는 겁니다. 예. 실은 그런 것들이 80년대 이후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탈냉전을 가져오게 했죠. 그런데 네. 지금의 문제는 이제 오히려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상호 의존론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너무 예. 의존이 심해졌고 예. 그래서 필수적인 거는 의존시키지 말자. 불편해지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패권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제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은 이제 주지 말자. 그러니까 간단한 제품은 사겠죠. 예. 그 큰 무리가 없는 제품은 그냥 범용은 살 겁니다. 근데 네. 핵심적인 이슈가 있는 산업들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하고 거의 막 엄청난 첨단 전쟁이 이제 나겠고 네. 이렇게 갈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걸 가급적이면 알겠어요. 우리한테 가깝거나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베트남이든 인도든 멕시코든
이렇게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들이 네.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한 편일 때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에서 그냥 생산하면 되는데 그렇죠.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눠주면 똑같은 제품 공장도 최소한 2개가 필요할 테니까 그에 따른 변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미칠지 고민해 보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블루칩 기업들과 그 이슈의 이면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인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컴퓨터가 만든 새로운 캐릭터 가상인간에 대해서 북저널리즘 신기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지라는 가상인간이 네.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사람보다 네. 가상인간이 더 인기니까 인기 없는 우리는 어떡하나. 이분이 이분이라고 할게요. 로지 네, 이분. 예, 정말로. 네. 예. 이분이 일자리 하나 뺏었죠. 일단 광고 모델 그러니까요. 이분이 안 했으면 다른 분이 했을 텐데. 제가 사실 배두나 배우 팬인데 예. 배두나 배우가 하던 그 어떤 그 패션 플랫폼 광고를 로지가 예. 뺏었다기보단 이어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로지라는 인물이 실제 글로벌 배우거든요. 그 배두나 배우는 어떤 인물이냐면 연기도 잘하지만 그 브랜드들이 글로벌 인지도와 매력 때문에 그 광고 그 인플루언서로 많이 쓰는 인물이에요. 배두나 씨가. 네, 근데 예. 그거를 대체했다는 것이 로지가 배두나 대체 이거 화제죠. 그러니까 이제 업계 마케팅 업계 시장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로지가 예전에는 그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 시장의 직업을 찾으려고 이분이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런데 협찬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번 그 옷 입어보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줄 테니까 네. 그 얼마 협찬해 주세요 해도 아무도 협찬을 안 해줬대요. 로지 로지 분을. 대해서. 예. 그런데 불과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음. 초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다가 네. 지난 6월 정도부터 한 6개월 또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네. 이제 이런 변화까지 이렇게 이끌어낸 거죠. 원래 연예인들이 무명일 때는 아무리 뭘 해달라고 해도 안 되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 통해 불나는 게 원래 금방이긴 한데 맞아요. 네. 궁금한 건 로지가 실제 인물이 아니면 모델료는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델료는 회사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즉 로지의 모델료를 챙기는 그 매니저 내지는 부모는 누구예요? 네, 이게 2021년에만 벌어들이는 매출이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예. 더 늘어나겠죠.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로지 아빠한테 갑니다. 네, 로지 아빠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네. 백승엽 대표예요. 이분이 이 회사 대주주란 말이군요. 뭐 대표죠, 대표. 네. 네. 샐러리맨 대표면 의미 없고요. 의미는 없다기보다 이 네. 이제 모 회사는 로커스라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분이 이 회사 안에서 그 로지라는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인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네, 이분이 맞습니다. 만들었다. 그렇죠. 네, 네. 사이더스 스튜디오 X. 이 백승엽 대표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더스 스튜디오 X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광고 마케팅이 특화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로지 하면 기술력이 궁금하잖아요. 이 네. 기술력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사람처럼 움직이지? 이게 궁금한데 근데 그 광고 마케팅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한데 일단 이 백승엽 대표가 글로벌 트렌드를 좀 봤어요. 뭐냐면 그 요즘 나라마다 이제 자국을 대표하는 가상 인간을 하나씩 배출하는 게 경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이기도 한데 미국에는 그 미켈라라고 아주 유명한 그 가상 인간이 있고요. 그 영국에는 그 흑인인데 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마라는 분도 있어요. 이마상.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생각했던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마침 사이더스 스튜디오 X의 모 회사가 있는데 이게 로커스라는 회사예요. 예. 이 회사가 중요한데 이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요거 하고 근데 네. 이 기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기술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인플루언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볼까라는 게 아이디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도 이미 영화에서도 썼던 컴퓨터 그래픽. 네. 우리가 요즘 애니메이션 보면 와 정말 사람 같잖아요. 그쵸. 점점 네, 비슷해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광고 찍으면 되는 거니까 영화 대신 광고를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못 보던 새 기술은 아닌데요. 그게 사실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말씀하신 건데 예. 디즈니 뭐 겨울왕국 이런 거 보면 진짜 사람 같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픽사가 90년대부터 개발했던 기술을 네. 디즈니가 이제 인수하면서 픽사를 그러니까 그걸 끌고 들어왔고 그걸 발전시킨 거니까 사실 누구나 다 처음이 있고 사실 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커스도 사이더 스튜디오 X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게 그 디지털 더블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딥페이크의 이미지는 좀 나쁘죠. 페이크라는 것부터가 이미 네. 그 타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페이크라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실제로 만드는 방식도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영상은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3D 모니터라고 하는 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딥페이크 붙이면 2차원에다가 얼굴만 작게 하니까 표정도 없고 입체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얼굴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디지털 더블의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일단 사람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한테 그 모델을 3D 렌더링이라고 하는 걸로 3차원으로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얼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 그동안 애니메이션에서는 웃는 모습 나타나도 평면에다 2차원으로 그리니까 그렇죠. 네. 얼굴에 그림자 지는 곳에 조금 어둡게 그려도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아유 저거는 네. 그림이지 느낌이 그쵸. 오는데 진짜 실제 사람인지 사람 헷갈리도록 얼굴을. 만들려면 복잡한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 사람 얼굴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갖고 예. 사람의 표정을 딥러닝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해서 이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기술이 로커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커스하고 사이더 스튜디오 X가 결합돼서 예. 로제라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 얼마든지 뭐 웃는 얼굴 A, 웃는 얼굴 B, 웃는 얼굴 C 마음대로 입력만 하면 그렇게 웃어주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도요. 네. 사람 표정 보면 그러니까 미묘하게 쓴 웃음도 있고 네. 활짝 웃음도 있고 그렇지. 썩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 미세한 표정을 잡아내는 것. 인간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장 하루 종일 많이 보는 것이 네. 사람의 표정이죠. 타인의 표정. 그러니까 타인의 표정에 매우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정말 그림을 그려서 구축할 수는 없고 인공지능이 해당 표정을 배워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그 미묘한 표정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실 기술로 가능해지면서 뭐 예. 미켈란이, 로진이, 뭐 이만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기반이었다. 네. 는 것인데 그러면 뭐 기술력이 있으면 이제 많은 캐릭터들 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은 큰일 났네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연예인, 그러니까 유명인을 좋아하는 것은 예. 뭐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실 그 매력이라고 사람의 매력이 스타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기도 한데 네. 재밌는 것은요. 그 로커스도 그렇고 사이더 스튜디오 X도 그렇고 그 이른바 로즈를 만든 분들이 기술력보다 더 강조하는 게 바로 매력이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은 확보될 수 있어도 컨텐츠 기술,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인기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로즈는 그거에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로즈란 인물 자체가 지금 MZ 세대가 좋아하는 표정, 얼굴, 태도, 옷차림 또는 취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윤리 소비에 매우 민감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그 친환경 소비를 하지 않는 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협찬을 하지도 않고 인플루언서 역할을 활동하지도 않는 것 같은 것들인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계속 얘기하는 그 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텐츠 테크놀로지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NCT까지 나왔습니다. 뉴 컨텐츠 테크놀로지. 심지어 그 이름을 갖고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는데 네. 이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스타성이 있는 인물로 바꿔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지금 SM이 하고 있는 게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좋은 소재를 갖고 제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를 만들어내온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수식어가 아니라 스타 제조기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도 하게 하고 일부러. 그렇죠. 네.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인데. 뭐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10대부터 데뷔를 준비하니까 백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 사실 문제가 뭐냐면 CT의 약점이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명함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외모가 호감을 주는 형태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나와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스타를. 기술로 만든 회사가. 게 이거다. 그렇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로지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을 공개하고. 네. 근데 사람이라면 새끼 밥 먹는 일상이 있지만 뭐 가상 인간이 무슨 일상이 있어요. 가상 인간도 일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 또는 앞으로의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인 거죠. 예. 여기서 등장하는 게 메타버스일 텐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보면요. 결국은 그 현실의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잘못 정의하는 것과 올바로 정의하는 것들 메타버스 전문가들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예. 메타버스가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메타버스는 더 확장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인데 지금 현실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것.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로지를 만나는 거예요. 로지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죠, 직접.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하지만 예. 메타버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확장된 현실인데 거기서 유저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미 로지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상 인간을 직접 만나러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인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상 인플루언서는 네. 그걸 통해서 가상 인간이 메타버스에 등장하고 그래서 그 메타버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듣는 내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왜 대체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나보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 둘 다. 아니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게요. 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가요. 2021년 기준으로 14조 원 정도 되는데 14조 원 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실제 인간보다 가상 인간이 아직은 덜 법니다. 그런데 4년 뒤인 2025년에는 24조 원이 된다는데 여기서 절반이 실제 인간인데 가상 인간이 조금 더 벌어요. 13조, 14조로. 그러니까 2025년 불과 4년 뒤가 되면 가상 인간이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기분 더 나빠져. 네. 그 정말 사람이랑 똑같네, 흡사하네라는 실감은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 같고 좀 더 기술이 발전하겠으나 그 기술이야 뭐 어디 누가 독점할 수 있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상으로 만든 그 인간의 모델을 얼마나 인기 있는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네. 그 전략과 노력과 이제 그런 게 충돌하겠죠. 그게 이제 CT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나오는 게임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게임 캐릭터들이 워낙 인기를 끌어서 실제 존재하는 아이돌화 되니까 그 게임사가 이 캐릭터들 서로 다른 캐릭터들만 묶어서 아이돌 그룹화 시켜서 네. 그걸 데뷔시켜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노래가 히트를 하고 그리고 등장 인물들이 콘서트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물론 그 콘서트장은 영상으로 보면 그 인물들이 무대에 있고 네. 실제에서는 이제 다른 노래 부르는 분들이 등장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상 현장 콘서트장에 가서 TV 화면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네. 가상현실 이미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즐기고 실제 무대 위에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혼합된 형태의 일들이 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앞으로는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기야 뭐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신 가수의 콘서트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충분히 가능한 그거야 일이죠. 뭐 실감 나면 얼마든지 그런 이종만 것들은 동의하신다면 네.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그런 것도 생길 것이다. 앞으로 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로즈 같은 경우는 단역 배우로 출연할 생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은 흉내낼 수 있는데 네. 정말 사람이 직접 앞에서 그 제시하는 표정에 반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기의 본질을 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연기는 앞에 배우가
하는 액션에 대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명 배우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걸 보면 그러니까 로즈가 과연 리액션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우리가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겨울왕국. 거기서 네.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싸움도 근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배우 사람과 아, 연기를 마주보며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섞어서. 인공지능이 네. 이 표정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표정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특이점이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3년 남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급진적으로 보면 네. 이 특이점이 아주 멀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다 거의 동의하는 바죠. 사실 이런 영화 배우들 내지는 광고 모델들이 제 직업을 침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광고 모델을 하겠습니까? 영화 배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저도 저를 아는데 문제는 기존 광고 모델과 기존 영화 배우들이 네. 일자리를 잃으면 네. 제 이 자리를 경쟁할 수 네, 있다. 떠밀려 와서. 그래서 2차, 3차 충격. 풍선 효과 같은 것처럼. 네, 아니 실제로요.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예. 네, 사실 실제로요. 여기까지만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닐 거라고 기대합니다. 유쾌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